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갑자기 터진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가의 빅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디플레 논란이었습니다. 이른바 D-의 공포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난주 통계청이 2월 소비자 물가가 담배를 제외하면 0.1% 내렸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디플레이션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97년 IMF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죠, 이게. 초이노믹스 운운하면서 자신만만해하던 정부가 급기어 최저임금 인상까지 거론하고 나설 만큼 이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플레보다 무섭다는 디플레 공포. 이 문제가 당장 국가재정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정치권의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출연 이후 두 번째 출연이시죠. 국가재정 전문가이면서 시민복지운동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오건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저는 지난번에 모셨다는 걸 깜빡 잊고 우리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 직접 이런. 그러니까 작년 7월이군요. 그러니까 예. 거의 뭐 한 6개월 전인가요? 6, 7개월? 아, 그렇군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그때가 복지 주제였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계속 복지 공약이 축소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작년 여름 정도에 대략 마무리됐고요. 기초연금으로. 그래서 이제 복지 의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그라드나 했더니 다시 불거지는 거예요. 예. 저쪽에서 무상 복지 공격을 시작하고 또 오늘 주제입니다만은 국가 재정이 거의 펑크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복지, 세금 이런 의제들이 많이 나와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제 좀 토론해 볼까 합니다. 토크 1에서는요, 먼저 정치 카페가 초이노믹스를 다룬 게 지난해 8월 말이었는데요. 그 초이노믹스라는 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경제 성장률 6% 달성해서 재정 수지 흑자를 달성하겠다. 약간 좀 아니, 그때 우리가 이미 정태인 저 원장 나왔을 때도 그랬고 초이노믹스라는 건 실체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몇 가지 뿐이다 이게. 예. 그리고 처음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만 꺼냈다가 실제 정책 내용으로 가면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고 예. 전부 이제 부동산 가격 띄우기. 바로 그 문제죠. 예, 그거밖에 없어서 이거 이미 끝난 거다. 예. 혹은 뭐 앞으로 6개월이면 끝난 게 확인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뭐, 그 상황이죠. 뭐 그 예상했던 상황이 이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 LTV 주택담보인정 비율이고요,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이런 거 규제 완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했던 대로 최경환 노믹스, 초이노믹스는 부채 주도 성장의 결과는 참 참담해 보입니다. 실제 경기가 최악이라는 거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난해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보다 11조 1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뭐 이대로는 답이 없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올해 중앙정부 예산에서 예. 이미 지금 국회에서 허용한 적자가 33조 4천억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국회에 의결된 게 25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조 이상 세수 결손이 나다 보니까 아마 최종 결산이 끝나면 저 적자도 늘어나겠죠. 30조는 넘어갈 걸로. 예, 그래서 그 2008년 9년 저희가 경제 금융위기 맞을 때 MB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재정 적자가 커졌어요. 그래서 MB 정부도 그랬고 이거 일시적인 거다. 내 임기 말에 균형 재정으로 되돌리겠다는 게 그때 국정 목표였는데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MB 후반에 조금 줄어들다가 지금 다시 30조 원대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간 지금 경고등이 켜진 상태죠. 이게 이제 적자성 채무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원래 적자 편성된 게 20조 원 규모였고 그다음에 세수가 덜 거친 거 이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거친 게 10조 원이 넘었으니까 지금 작년도 한 해 동안에 적자성 채무가 30조 원 정도 될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적자성 채무, 국가 채무 중에서 적자성 채무는 금융 채무하고 달라서 생짜로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뭘 취득하느라고 빚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이제 적자성 채무가 18조 5천억 원이었어요. 5년간 합쳤어요. 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약 90조 원 적자성 채무가 났었고요. 지금 이 박근혜 정부 5년간
100조 원이 넘어갈 거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첫 2년 동안 거의 50조 원이 넘어간 예. 걸로 봐서는 100조를 임기 중에 100조를 훨씬 넘기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 그 누리과정을 이제 무상보육으로 그 공약을 해놓고도 지금 이제 이것이 사실상 부도 상태에 나게 된 것도 그 예상했던 그 세입을 그 다 못 채운 거죠. 예, 국세 수입이 예.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거기서만 빈 게 사실은 1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 4개월 임시 방편으로 이것도 지금 제대로 그 세제상의 그 적자로 지금 계산되고 있지 않은 게 이걸 갖다가 이제 지방 교육 재정을 다른 걸 줄여가지고 무상급식 같은 걸 줄여서 메꾸라라고 떠넘긴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봉합해가지고 지금 4개월 지났는데도 지금 최장 유예해 놓은 게 한 4개월 유예해 예, 놓은 다음 달 되면 다시 대란이 대란이 이제 예. 벌어지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지뢰 받친 상태죠 지금. 예, 초이노믹스라는 게 어떻게 보니까 747 공약하고 크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7% 성장하고 근데 그걸 1% 낮춘 거 빼면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그때도 뭐 부채주도 성장이냐 소득주도 성장이냐 이랬는데 최경환 씨가 그래도 하나 이제 기특하게 봐줘야 할 건 뒤늦게나마 최저임금 인상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임금 동결하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이 용어 인플레이션이 여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예. 사실 초이노믹스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한 내용이 없걸랑요. 없죠. 그리고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건 그 전부터 해왔던 MB 정부 거고. 해왔던 거예요. 특별히 네. 정책 전환도 없고 예. 그리고 그래봤자 지금 부동산 관련된 기존에 썼던 것들을 다시 재확인한 것 뿐인데 자꾸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게 초이노믹스라고 뭐 있는 것처럼. 붙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의미가 저는 의구심이 있고 진짜 초이노믹스가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지금 노동계나 뭐 이게 청년계에서는 1만 원까지 올리자 그러는데 이런 거 한번 대승적으로 받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도 그 재벌 대기업하고 주주 혜택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 이건 의미 있는 초이노믹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진짜 내가 그 이름을 달고 싶으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저는 유의미한 발언이라고 봐줘요. 이걸 기폭제례해서 진짜 한번 초이노믹스를 한번 주창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삼성에서 딱 틀고 나와 버리니까. 아니 이제 초장에 기업의 봉급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예. 이제 기업은 민간 기업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사실 이래라 저래라 뭐 월급을 올려라 내려라 하는 건 헌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민간 기업의 봉급 수준을 정부에서 대통령이 올려라 내려라 장관이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반체제라고 내 생각에는. 응? 공산당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이제 임금 인상 효과가 나오는 여러 정책들. 뭐 최저임금은 어차피 임금에 대한 사적 노사관계 임금의 체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최저임금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동일임금, 동일노동 정책을 갖다가 좀 강하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그런 정도지. 그런 헌법과 정도. 법률에 의거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 보고 월급 올려라 뭐라 하지 말고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최저임금 법은 이제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부하고 국회가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예, 뭐 노동부에서 사실상. 추인하는 거죠. 예, 뭐. 그렇지만 사실상. 야, 그 위원들을 다 누가 합니까? 전부 다 예. 노동부 장관이 하고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릴 권한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금도 다 이거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에 11조 원 넘게 이제 세수 부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국세 거친 걸 보면 이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절대액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 개인소득세는 이제 그 전년도보다 훨씬 늘었잖아요. 세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조건에서도 소득세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민간 가게에서는 월급 받은 것 중에서 혹은 사업에서 이익 얻은 것 중에서 세금을 계속 더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간 가게들이 소비할 여력이 당연히 없는 거죠. 성장률 느려지고 월급 안 올라가지고 지금 소득은 안 올라가는데 세금은 어쨌든 그 전년도보다 더 냈단 말이에요. 그 당연히 쓸 돈이 없어지니까 내수는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에서 국가가 법으로 제도로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안 하고 뿐만 아니라 요즘 정의당에서 길거리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시중 노임 단가 예. 이 공공기관이 쓰는 비정규직한테 시중 노임 단가라도 줘라. 이 플랜카드를 지금 사방에 붙여놨어요. 무슨 얘기냐.
정부 국가와 지방 그 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자기들이 쓰는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시중 노임단가만큼도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가 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뭘 누구 보고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해야 되니까 뭐 기업 보고 월급을 올리란 말이라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노사관계론에서 서구 노사관계 얘기할 때 특히 공공 부분의 사용주는 사실상 국가, 정부,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부터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모델 인플로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가가 민간 혹은 시장에 어떠한 역할을 효과를 주고 싶을 때 페이퍼를 내는 게 아니고 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델로서.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같은 노동자들이 저 기업에서 국가 기업에서 이러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지 이런 압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말로 구두로는 하시는데 실제 모델 인플로이 역할을 안 하니까 신뢰성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부가 그렇게 하라면서 민간 기업만 보고 하라 그러면 누가 해요 그거를? 지금 원래 정부가 주도해서 아니 뭐 이제 웬만한 정규직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교체 가능한 부분은 아웃소싱 하라라고 솔선수범한 게 정부고 또 그거 많이 하면은 저 특별교부금 많이 주는 포상제도도 사실상 실시했고 지금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공공부문 근로자가 14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중노인 단가도 안 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정부 자체가 지금 시중에 없어. 시외에 있는지 몰라도. 예. 두바이에 가 있는 거. 지금 뭐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쇼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산업 생산이 1월 중에 전월보다 1.7% 줄었고요. 그다음에 소비도 3.1% 줄었고 기업 설비 투자도 전월에 비해서 7.1% 줄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수출도 10% 줄고 수입도 16.9% 줄고 위기 상황이죠. 지금 보니까 오늘도 신문 보니까 그 전문가들의 65% 정도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마 이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유 대표님께서 작년에 세수 결손을 설명하실 때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는 늘고 이제 법인세는 줄어주니까 근로자들은 이제 지갑이 얇아지고 법인들은 계속 9% 오르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다. 특혜를 줘서 이제 이런 이제 인식이 들 수 있는데 법인에 대한 특혜는 이제 MB 정부 때 법인세 감세를 줘서 준 거고요. 작년에 법인의 세수 결손은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는 이미 기존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 작년에 예상보다 법인세 수가 줄어든 건 세제 개편, 예를 들면 뭐 법인세 인하에 의한 효과가 아니고 경기 침체 효과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들이 이윤을 올리면 거기에다 뭐 22% 매기는 건데 작년 그 법인의 총 법인 이윤을 보면 한 10조 이상이 줄었어요. 총량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제 개편 없더라도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제도 변화를 통한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자 감세 철회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말씀하신 결손은 경기 효과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든 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경기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이거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적 그렇죠.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예. 어떻게 살려야 되나요? 근데 지금 제일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이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분이 IMF 때보다 손님이 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이제 험악했던 그 경제 상황이 IMF 때인데 그때보다도 돈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돈 씀씀이가 이제 줄어들고 그만큼 어떤 이 소비 지출의 여력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렇죠. 떨어진 거고 그거는 뭐 그 동안에 뭐 모든 어떤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이런 필연적 규결인 면도 사실은 있다고 봐요. 있고 우리 한국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수출이나 수출 수입 등 무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규정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감안하면 그게 박정희 시대 때처럼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에 보면 그런 이제 수출과 수입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내수 시장에서의 국내 이제 우리 내국인들의 소비 지출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국제적인 어떤 지금 무역 환경도 악화되어 있지만은 이 내수 시장에서 돈 쓸 사람들이 돈 쓰기 어렵게 쓸 구매력이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 봐요. 하나는 1차 분배 과정에서 임금 인상이라거나 또는 좀 더 좋은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입을 유지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복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 급여를 받음으로써 자기 부족한 구매력을 이제 충당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후자 이 복지는 과거에 비해서 좀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뭐 OECD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고 이 전자 부분은 이 고용 시장에서 계속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격차라거나 또는 노동시장에서 축출되어서 이제 영세 비정규직 자영업으로 이렇게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구매력은 평균적으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아니 상황인 근데 거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두 개가 서로 물려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1차 분배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2차 분배는 국가를 통해서 이제 조정이 되는 건데 경상남도 예를 들어보죠. 경상남도에서 애 하나 학교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월급이 얼마 깎였어요? 50만 원 깎였어요 이번에. 무상급식 철회로 인해서. 무상급식 예. 급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급식비를 국가가 내냐 개인이 내냐 부모가 내냐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국가가 내던 거를 이제 개인이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만 5천 원 내지 5만 원을 매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등학생 같으면 두 끼를 먹고 학교에서 중학생 같으면 한 끼를 먹고 초등학교 한 4학년 4학년 되면 벌써 학교에서 먹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5만 원씩 안 내던 거를 국가에서 내던 거를 이제 자기가 내야 되니까 10개월이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50만 원만큼 순소득이 깎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는 현금으로 가는 서비스도 있지만 기초연금처럼 지금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가는 서비스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른바 보편적 복지나 혹은 선별적 복지 이름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줄이게 되면 결국은 월급을 깎는 거나 똑같아. 안 그래도 지금 내수가 부진해서 국내 수요가 소비 수요가 부진해가지고 경기가 죽었다는 얘기가 1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경상남도 예. 며칠 지난주에 경상남도 출신 재경 뭐 향후회 비슷한 그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게 홍준표 도지사가 직접 올라와서 재경 경남도민회. 예.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요지가 뭔가면은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상남도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지. 아니,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근데 그 복지라는 게 복지 축소가 가능하다. 그렇죠. 증세 없이 복지 축소가 가능하다는 게. 그 질량 보전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밀어붙이면 증세 없이 가능하죠. 복지 축소.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 부양에 목을 메고 있는데 경기가 더 죽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것처럼. 사람은 경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검사인데 뭐 알겠어. 그러니까 뭐 참 그 자리에서 무슨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증세 없이 자랑을 하고 복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용서해 줘야 돼요. 아니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아니 근데 뭐 질량 보전의 법칙 제가 있잖아요. 옛날 그 백분 토론 에너지 때 보전의 법칙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뭐 이게 여담입니다만 그분이 이제 그 독일식 비례대표제 제가 막 강조를 하니까 아니 비례대표인이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덜 하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토론하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니 내가 그래도 대학원도 나오고 고시도 파스했는데 고시 파스하면 뭐해. 예. 진짜 무식해가지고. 예. 그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써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수 회복을 위해서 보조금 교부세도 조기에 집행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좀 전에 나온 것처럼 복지 정책에 대한 입장인 것 같아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야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 살려면 어려우니까 복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자. 이게 개선인지 개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중부담 중복지 모델로 가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여당만 이러는 게 아니라 야당도 은근슬쩍 따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니까 세금 폭탄 안 된다는 것인지 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자기들도 혼란스럽고 지켜보는 사람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 고부담 고복지를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어찌 보면 저부담 굳이 따지면 저부담 저복지를 한 셈인데 그러니까 너무 저부담에 너무 저복지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는 복지 늘리면서 필요한 부담도 우리가 늘려서 나눠 갖자. 그 대신 이제 상호 하방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중부담 중복지가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대단한 복지 해온 사람이 이제 좀 진정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고부담 고복지로 가려면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야 갈 수 있는 거 어차피. 예.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도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저희 정부의 그 복지 정책 좀 평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까 진 교수님이 혼란스럽다. 정부 측도 혹은 그쪽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너무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이
뭐 지금 보면 굉장히 일관되게 정교하게 복지 정책을 추진해 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2년에 대선에서 이겼죠. 아버지의 꿈을 자신이 이루겠다고 복지국가를 공약을 했는데 네. 지금 첫 단계는 그걸 공약으로 당선돼 놓고 이제 주저가는 거죠. 그게 복지 공약 축소고요. 축소해놓고 그러면 그걸 다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습니다. 축소해놓고 그거를 다시 재원은 지방에다 떠넘기는 거죠. 아까 교육. 우리 가정을 교육청에 네. 기초연금도 20만 원 올리면 지자체한테도 그 보조금을 더 줘야 돼요. 근데 그대로 다 떠안기지 않습니까? 아까 그 지금 누리과정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아마 기초연금 디폴트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재정을 지방에 떠넘기는 거. 그렇고 이제 지방이 아우성인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작년 말부터 본격화된 게 무상복지 재검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지 자체를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이런 뭐 보편주의적 복지 자체를 지금 이제 훼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특히 보육에서 선별복지로 돌아가자는 거고 그렇게 보면 애초 2012년에는 마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척 인양했는데 지금 한 2, 3년 지나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체계적이네요. 처음에 공약 이만큼 뻥 쳤다가 집권한 다음에 쓱 축소를 했다가 축소를 한 거 그마저도 이제 재정 부담을 갖다 지방에 딱 전거한 다음엔 이제는 아예 까놓고 다 없애자 아니, 나는 이러는 그거 거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는 거는 뭐 일관성이 있고 좀 체계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정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왜냐하면 복지를 확대하거나 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러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정부에 있을 때 해보면 이 기초연금 그때 처음 10만 원짜리 도입할 때도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장기요양보험 도입할 때도 되게 힘들었고요. 이제 법안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떤 법안도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해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반대 의견을 내고 뭐 심지어는 이해관계 충돌이 생기면 반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정부 안에서도 또 뭐 돈 주기 싫어하는 경제부처 쪽에서 또 반대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제도를 하나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엔트로피 법칙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정성을 기울여서 뭘 열심히 노력을 하면 확대되고 커지고 새로 도입되고 이렇게 되는 반면 누구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이 그냥 흘러가면 자동으로 짜부라들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일종의 우주의 열사처럼 복지의 열사. 예, 약간의 비가역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확대 쪽으로 가는 거는 무지하게 힘든 반면 축소로 가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신경을 안 써버리면 그걸로 가죠. 예, 맥스웰의 악마가 네, 있어야 나는 되겠네.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선거 때는 뭐 어찌 보면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표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식으로 했다 칩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뒤에 2013년 중반에 그 공약 가계부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한 공약 중에서 진짜 허황되거나 자신 없는 거는 다 뺐어요. 빼고 요거만은 임기 내에 5년 동안 하겠다라고 골라가지고 그게 약 135조짜리 공약이에요. 네. 그리고 이 135조에 대해서는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출 135조를 위해서 세수 135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또 구체적으로 자기가 내놨어요. 그 내놓은 거 보면 근데 저는 이걸 보면은 135조로 공약을 줄인 거는 봐줄 수 있어요. 뭐 선거 때 한 얘기하고 좀 달라지는 것도 우리는 감안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2013년도 중반이면은 이제 모든 걸 차분히 정리하고 실제로 이제 일을 집행할 때인데 이때 수입을 어떻게 잡았는가를 보면 이게 허황되기 짝이 없고 이거는 정말 그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보면은 이제 지하경제로부터 이제 양성화해서 돈을 20조를 갖다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뭐 비가면 그 세제를 개편해가지고 얼마를 만들어내고 이건 전부 다 내일 모레면 거짓말이 아니라 들통이 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는 135조 중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절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약은 자연히 줄인 공약을 한 번 더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또 절반으로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 이거죠. 선거 때나 선거 캠프에서 표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이걸 갖다가 저는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 있는 거야. 세금 거두지 말고 복지해. 이게 내 공약이야.
이거는 가이드라인으로 지켜야 돼. 이래 되니까 이제 사기를 밑에서는 이제 사기를 칠 수밖에 없지. 없는 거지. 그 돈으로 만들 수 없는 제품을 만들려니까 이제 견적이 가짜로 막 들어가는 거지. 품질 표시를 썼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증서 없는 내가 복지 가능한 사람. 어건호 위원장이 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 과대평가라고 보는 이유가 단순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또 대통령 험담을 하게 된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어. 이 욕먹는 거는 대통령의 직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약을 했고 신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도자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이게 현실성이 있나 없나를. 근데 이제 줄푸세 공약에 맞춰가지고 씀씀이를 줄이고 뭐 낭비를 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맞춰봐.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우리 노 대표님 말씀처럼 한 6개월, 1년이면 거짓말이라는 게 다 탄로날 그런 세입을 짜가지고 이제 135조 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어진 여건 위에서 최대한 가능한 만큼 계획을 짰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난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서 와가지고 또 뭐 각하 뭐 세일즈 웨이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중동 순방하고 뭐 하다 보면 바빠. 신경을 계속 쓰고 있을 수가 없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는 뭐냐 경제 관료들이 야금야금 야금야금 이래가지고 돈은 기업 지원하고 뭐하고 하는 거 쓰고 자기들 말하자면 주인이 확실히 있는 예산은 거기다 주고 로비 받아가지고 나머지 불특정 다수가 혜택 받는 거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재정이 엉망나는 건 난 모르겠다. 내 책임 아니야. 정부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 본인들이 책임 안 지는데 어느 공무원이 밑에서 책임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복지 축소라기보다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무 개념이나 책임의식이 없이 흘러가는 가운데 힘 있는 쪽에서 예산을 다 집어먹고 불특정 다수 로비도 못하고 조직도 돼 있지 않은 이런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은 짜부라들고 이 과정에서 누리 사업이니 뭐니 이런 게 빚어지는 그러니까 게 사실은 아닌가. 뭐 그 해석만 다를 뿐이에요. 한쪽에서는 이것을 갖다 의식적인 계획으로 묘사할 거냐, 아니면 무의식적 경향으로. 아니 그거 다르다니까. 의식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면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거면 진짜 대책이 없는 거지. 무서운 거. 요 두 평가를 맺을 수 있는 게 저는 약간의 착각 착오가 지금 현 정권 안에 실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국정 이해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은 그분들이 만들었을 텐데 저는 이분들은 그럼 이렇게 아까 공약 가기부터 이제 그분들이 실무를 잡아왔을 텐데 이게 과연 관철될 걸로 생각했을까? 어떠세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 3년이 지났잖아요. 지나가지고 사실상 공약 가계부에서 돈이 안 나온다는 게 이미 다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 제가 답답한 게 그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대통령께서. 국회에서도 아주 오래 계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경제 양성화, 지출개혁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도 모두 동의해요. 아마 우리 국민들도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지출개혁하고 지하경제 양성화하는 걸 찬성하죠. 그렇지. 대통령은 그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면 얼마가 언제 나오는지 지출개혁은 어디서 가능한지 사실 이거를 따져보면 견적서가 필요한데 견적서를 안 보고 그 카테고리만 보는 거예요. 세금보다 지출경제 양성, 지출개혁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저기 면접 보고를 안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안 받는다는데 누가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대통령 그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보고를 들면 한다고 뭐 알아는 대통령이 들으실까. 이제 증세 없는 복지가 좋다고 판단해서 어렵더라도 증세 없는 복지 하세요 이러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한 거지. 못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본인은 그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해야 되는 걸 안 한 거야.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밑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만들고 말이지 뭘 했는지 다 밑에 놈들 책임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면 약간 대통령이 포퓰리즘인 것 하기 힘든 거지, 같아요. 참. 국민들한테 딱 물어보면 복지 좋아 그럼 좋아, 증세 좋아 그럼 싫어. 그러니까 결국 그 뭡니까?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없는 복지. 이게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떨어뜨려 놓으면 밑에서는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황된 수치 같은 걸 또는 희망에 근거한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선거에는 여왕이신데 사실 국정 운영 책임자로는 적격이신 분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원래 민주주의가 꼭 적격인 사람 뽑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표 많이 받는 사람 뽑는 제도예요. 여당 문제는 그렇고요. 지금 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태도는? 지금 아까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복지 공약을 축소하고 있는 건지
관심도 없고 무능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아까 평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모든 추진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 어렵다 안 된다. 세입이 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거고 사실 이게 먹히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늘려야지요. 그러면 결국은 세입 확대가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 이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 비판으로만 절대 풀릴 수 없는 야권이 스스로 풀어야 될 이건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은 지금 세금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세금을 낼 만한 여력도 없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커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조세 정서에서 어떻게 세금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고 인내를 가진 조세 정치, 증세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최근에 정치권 특히 제도권 야당에서 이 세금을 대하는 태도 보면 저희 입장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도 문제가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싫어하는 걸로 결론 나버렸어요. 저는 이게 조중동이 원하는 프레임인 거지요. 어떤 경우는 저는 이번에 연말정산을 대응하는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데 해명할 것도 잘 해명을 안 하더라고요.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료들끼리는 이거 진짜 이런 걸 원했던 거 아니야? 연말정산 사태를.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반세금 정서를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 아까 거봐라 우리나라에선 세금 장벽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지 축소해야지. 결국은 정부의 복지 축소를 정당화시키는 기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려운 과제입니다만은 지금 야권 제1야당의 이번에 연말정산의 대응 방식은 저는 아주 빵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는 정치를 해버린 거죠. 아니 그거야 이제 나중 문제고 우선은 정부를 까가지고 이제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총선에서 일단 의석을 얻고 정권 교체를 하고 이제 그다음 나머지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지 늘려야 된다고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복지 늘리기 위해서도 그 뭐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사실은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제 연말정산과 같은 이제 정치적인 이제 정부가 불리한 이슈가 터지니까 이제 세금 폭탄을 규탄하고 세금 지켜드리겠습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어찌 보면 정당한 소득세 인상에 따른 이제 그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도 마치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저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당일 때 새누리당과 같은 그 성격의 당이 이제 앞뒤 안 가리고 이제 그 정부에 막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하는 걸 그리고 또 모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달라야지 좀. 달라야 되는 거고 그 잘못된 거는 잘못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도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건 해야 되고 또 그걸 좀 더 정교하게 저는 뭐 오히려 그 연말정산 이전에 담배값 같은 걸 왜 쉽게 합의해 줬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아니 뭐 새정치민주연합만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대정의당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근데 제 얘기는 뭔가면은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뭐 건강 이런 거로 위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수 정대를 위해서 간접세 늘리는 건데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실은. 그러나 그걸 수용하더라도 그냥 수용할 게 아니라 그걸 걸어가지고 예, 부자 정세라거나 이런 걸 하고 일정하게는 좀 걸어서 따내면서 이걸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그대로 그냥 수용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자 정세조차도 그 말 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금 늘린다는 그런 비난에도 직면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난조에 빠진 게 아닌가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간간히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여권에서도 좀 나오고 또 야권에서 좀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는데 이게 좀 그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는 아니어서 그런지 확 타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지금 당장의 전술적 이득을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이득 자체를 포기하는 좀 불합리한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 지금의 세입 장벽을 넘지 못하면 2016년 내년이네요. 총선이나 그 다음에 대선이나 야권요 강한 복지 공약 내세울 수 없어요. 돈이 당장 국민들이 거봐라 돈 나올 수 없는데 너네들도 다 세금 폭탄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얻을 거냐?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지가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려나가야 된다. 저는 이것도 뭐 저희 뭐 진보 진영이나 시민사회에서도 논쟁거리입니다만은 제 생각은
요번에 이제 그 자녀를 가진 집에 세금이 중간계층 세금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해석도 뭐 저희 해석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이런 해석의 여지도 저는 야권이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2013년에 지금 연말 정산을 야기시켰던 그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2013년이 우리 사회에서 모든 계층의 무상보육이 전면화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최소 300에서 500 정도 1년 정도의 보육비가 절감되는 거죠. 중간계층 이상자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가 있는 집에 복지를 전혀 못 줬는데 이제 무상보육이 되니까 자녀 공제를 조금 축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국정 운영자인 기획재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대로 설명을 하고 야권에서도 무상보육이 우리 요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하면 이 복지와 세금을 결합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야지 이 조세 저항에 대한 장벽을 낮출 수 있는데 복지 받는 건 요구하고 세금 얘기 나오면 또 세금 폭탄으로 얘기해 버리면 이 둘을 결합시킬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얼마 전에 그 비정상회담인가 그 예능 프로 거기서 보통 독다니엘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에서 온 다니엘이 나와서 싱글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물론 그 다니엘도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독일 사람들은 싱글세를 엄청 낸다. 전체 소득의 반 가까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이제 뉴스가 많이 됐어요. 그게 예. 독일 싱글세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걸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건데 독일이 왜 싱글세라는 말을 듣냐 하면 거기는 그 독일어로 에가텐 스플리팅이라 그래서 부부 합산 분리과세예요. 기본적으로 동거인이든 혼인신고를 했든 간에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의 또 소득을 올리고 있는 남녀가 혹은 뭐 동성도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합산 신고를 하고 한 사람이 1억 벌고 한 사람이 5천만 원 벌면 둘이 합쳐서 2로 나눠서 7,500만 원으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 가구 중에서 소득 층위가 높은 사람은 한계세율이 높게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남편이 예컨대 우리 돈으로 5억 원 벌고 그 부인은 예컨대 1,000만 원 벌어. 그럼 5억 1,000만 원으로 해서 딱 나누면 그게 반으로 주는 거예요, 세금이. 그래서 그 정책은 싱글에게 벌을 주는 정책이 아니고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에요. 하도 결혼들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실제로는 뭐 저출산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국가에서 현물 서비스나 현금 서비스로 지급하는 그런 대책만 빈약한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세제상으로도 가족이 누리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니까 뭐 눈에 보이는 정책 몇 가지를 해본들 실제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결혼하고 애 생기면 벌써 세금이 1년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팍팍 줄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현물이나 현금 서비스를 안 받아도 그것만으로도 와 국가가 우리 가정을 살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이제 그 개인소득세를 말하자면 그 세액공제로 바꿨잖아요. 소득공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거는 옳은 방향이라고 우리가 그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소득구간 전체에 적용되던 감세 혜택을 액수만큼만 예. 해주는 거니까 고소득층에게 불리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들도 더 내는 경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거고 이걸 조정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야권에서 이제 대응한 거는 그냥 이제 정부에서 그냥 봉급쟁이 등쳤다 이렇게 해서 그 세제 개편 자체를 완전히 이제 부정하는 식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됐고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갈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금 그걸 원위치 하는 거예요. MB가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그 부자 감세하고 기업 법인세 감세 이거를 원래대로 최소한 원상회복부터 시키는 거 이런 거는 야권이 이제 공약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를 해서 이제 해나가야죠, 뭐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세금 논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도 조금은 이렇게 입체적인 증세 혹은 조세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봐져요. 이게 아까 법인세를 원상 회복시키자는 거에서 전폭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8월 달에 보통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게 되는데요. 어쩌면 정부가 일부 수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법인이 어렵긴 하지만 뭐냐 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제 자꾸 특히 이제 새정치연합이 부자감세철에 법인세 원상 회복하면 마치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이나 세수 결손 문제가 다 해결할 것처럼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법인세가요.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최저 한세율을 올린다든지 일부 대기업에 깎아주는 것들 조금 드러낸 건 있어요. 그 세수 효과가 올해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1조 원 정도 나기 시작하고 그래도 세수를 지금 22%를 25로 원상회복하면 뭐 한 5, 6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다예요. 근데 지금 국가 재정이 30조 원 적자고요. 지금 복지 부족해서 지방 정부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법인세 하나로 이게 법인세 원상 회복 만능론으로 가게 되면 혹 하반기에 혹시 법인세가 지금 22가 뭐 24나 25 정도로 정부가 받아버렸을 때 더 이상 세제 개편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다른 세금은 다 우리가 더 내고 유일하게 법인세만 문제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법인세 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16년, 17년 뭐 선거도 있고 그 이후에도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에 대한 혹은 세금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법인세.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만약에 저쪽에 치밀한 기획가라면 툭툭하고 법인세 세율 한 2%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더 이상 증세 논란을 종식시켜 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그래서 새정치연합 문제인데 이 세금에 관한 문제를 너무 좁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영원히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법인세만 가지고는 제대로 그 옛날식으로 뭐 환원을 하고 그래서 뭐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도 법인세 증세 가지고 지금 필요한 재원을 다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이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땐 새누리당 쪽에서 좋아. 그러면 차라리 법인세를 갖다가 한 2% 내지 3% 올려서 원래대로 하는 걸로 퉁치자. 그거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법인세 자체를 또 굉장히 이데올로기화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장사를 벌이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더 그 지적하면 자체라기보다도 일단 법인세 부자감세 이런 게 뭐냐면 국민들의 조세정이 있잖아요. 조세정에 대한 감정을 해치기 때문에 더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이 복지가 늘어난다면 내가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쪽은 깎아주고 이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세금을 낼 의지를 잃어버리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걸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고 봐요. 이제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세제 개편도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만 개인 소득세도요. 지금 소득 구간을 정해놓은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봐요. 오래됐죠 이게 아주.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최고 소득 구간에 38%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위로 더 올려봤자 세수는 얼마 안 돼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아주 초고액은.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대단히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그 최고 소득 구간을 더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1억 5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 1억 5천까지는 그럼 38% 하고 다시 이제 3억부터는 40% 하고 5억부터는 42%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억 넘어가면 한 50% 이상 걷도록 이렇게 해주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세수는 얼마 안 되지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버는 사람은 환계세율로 더 높게 저렇게 반씩 내는구나. 이 정도 되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는 거고요. 물론 법인세 원위치키는 거 포함해 가지고 그래도 안 돼요 돈이. 그래서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은 그 방식으로 푼돈밖에 못 만들어요. 뭐 비과세 감면 뭐 일몰제로 해서 없앤다. 먼저 해봤자 또 새로운 거 생기고 또 새로운 거 생기고 계속 이제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되게 이제 OECD 국가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세출 구조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그 용도별 예산 구조를 보면 소위 경제 지출 그게 우리나라 20%쯤 돼요. 통합재정 기준으로 국가가 지출하는 총 비용 중에서 20% 정도가 경제 지출이에요. 근데 이 항목이 OECD 유럽의 선진국 경우에는 5%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면 얼마냐 하면 우리 통합재정을 그냥 퉁쳐서 300조라고 계산합시다. 그냥. 300조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300조 원 중에서 20%니까 6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10%로 줄일 수 있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마다 30조 원이 경제 지출량에 뭘 말하는 거예요? 주로 기업 지원이에요. 기업 지원. SOC하고요. 그러니까 막 도로, 교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업 지원이요. 분야로 따지면 세 개를 얘기하는데 SOC하고 R&D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산업, 농업 요 세 개를 합쳐서 경제 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지출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느 나라고 간에 OECD의 표준적인 국가 많죠. 중에서 이런 정도로 국가가 깊이 경제에 개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나라가 없다고요. 이게 우리가 박정희 시대 개발연대 산업정책의 유물처럼 그렇게 연장되어 온 건데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만든
비전 2030에 2030년까지 이것을 9%로 줄이게 계획을 세웠었다고요. 지금 그때 19%였는데 지금 20%로 늘었어요. 오히려. 이게 이렇게 기업들이 돈도 많이 벌고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80에서 60%로 20몇 년 동안 비율이 20% 줄어들었고 나머지가 다 기업 소득 쪽으로 가 있고 기업은 상장법인들은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계속해서 경제지출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이런 거를 통합재정을 20%를 쓰고 있다는 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출 분야 구조조정은 이렇게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기업을 사실상 지원하는 이거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지난 뭐 15년 동안 국민 가계 부채가 지금 4배로 늘어서 지금 1,100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 부채는 그 같은 기간 동안 2분의 1로 준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예를 들면 그 조세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근데 국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지잖아요. 근데 국민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이게 높은 비중을 눈만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 진짜. 이거 따먹는 게 말이죠. 사실은 보면은 이게 진짜 한 푼 두 푼의 이거 투자가 필요한 기술력 있는 그런 영세 중소기업이 이거 따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따먹는데 능한 그런 이 대기업들이 이거 따먹고 앉아 있는 거죠. 무시무시하게 먹어요. 법인세도 그렇잖아요. 법인세도 나중에 가면은 최종적으로 감면받으면 삼성전자 같은 데도 실효세율은 한 16%까지로 내려가잖아요. 심지어 전기요금도요. 더 싼 전기를 쓰고. 삼성전자 하나가 1년에 수천억씩 요금 할인을 받잖아요. 이렇게 진짜 기업 천국에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뭐 더 이상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권력자들이 돈만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쓸데없이 국민 세금 가지고 이렇게 기업에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돈 퍼주는 거 이거를 좀 줄이고 민간 가게를 지원하는 쪽으로 세출 구조를 안 바꾸면 이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이 시스템은. 그래서 아까 그 국가 세입 확충, 재정 확충의 전체 종합 로드맵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법인세 원상 회복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제대로 써라 이거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저희 이제 복지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지출 개혁의 필요성을 동의하는데 저희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라는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으로는 SOC 줄여라, R&D 더 해줄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야당 정치인들이나 혹은 거기 정책 담당하시는 분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제 코워크를 좀 해보자 그러는데 왜냐면 사실은 그건 이제 국정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그런 사업들을 집행해보고 기획해봤던 거. 근데 저희들은 이제 원론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로드맵과 일정한 성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그렇죠. 세금에 대한 이제 정서도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죠. 경제 관료 중에 이 내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변양균 씨인데. 아, 예, 예. 근데 그 무슨 신중하지 사생활 않게. 문제 가지고 그때 막 낭패를 봐가지고 완전 사람을 이제 사회에서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때 뭐 그렇게 돼 버렸고. 그다음에 정치인 중에는 이제 이번에 대정부 질의에서 좀 그 화제가 됐던 이해찬 전 총리 이분이 이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그때 비전 2030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관여가 돼 있었고.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네요. 비전 2030을. 그거를. 거기는 세입은 없어요. 네. 그때 하도 날리어 가지고 그걸 조중동에서 이제 사회주의 정책 사회주의적 무슨 장밋빛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세금 폭탄으로 엄청 조지는 바람에 그걸 발표하는 자리에 이제 그 당시 열린우리당 집권당에서 아무도 안 왔고 아무도 안 왔어요. 진짜 아무도 안 왔고 그다음에 그 세입 분야가 다 세입 개혁 분야를 다 드러내서 없애버렸고 초안들은 다 남아 있어요. 그게 어딘가에 대통령 기록관에 보면 다 남아 있을 텐데 결국 그 고민이 그때 이 고민이었거든요. 복지를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그 필요성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증세 문제를 다루어 나갈까 그런 고민이었고 그 지출 구조 개혁의 핵심 내용은 그거였어요. 경제 지출을 19%에서 9%로 줄이고 10%만큼 나오는 걸 가지고 교육 지출에 좀 더 넣고 이제 복지하고 보건 쪽에 더 넣고 이게 세출 쪽에 이제 부적절한 그런 이제 대기업 지원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이제 R&D 예산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정상화 좀 제대로 이제 다운사이징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우리 4대강이라거나 또는 해외 그 자원개발 그렇죠. 뭐 구멍 생긴 것도 얘기됐지만 이제까지 보면 국민들이 보면은
돈이 부족하다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데 돈을 제대로 잘 쓰고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는데 돈을 엄하게 쓰고 있을 때는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아주 그런 때죠. 그게 뭐 그런 해외 자원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 그 비행장 잘못 만든 거 있잖아요. 그 동네 국회의원이 막 떠들고 선거 공약한다 그래가지고 김제공항 만들고 무슨 울진공항 만들고 지금도 만들자고 난리예요. 그러니까요. 그 공항에 지금 활주로 해서 뭐 가을에 뭐 고추 말리는 거 말고 쓰잘 데도 없는 그 옆에 울진공항은 지금 민간 조종사 훈련학교가 돼버렸잖아요. 그 옆에 잔디밭에는 불밭에는 토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데 이걸 이제 근절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저게 그 소득세 법인세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득세는 정말 저는 아까 그리고 우리 이제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데 최고 구간을 갖다가 더 넣어가지고 외국처럼 최고 구간 세율을 한 50% 수준으로 해야 돼. 이게 미국 독일 뭐 다른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왜 못해? 어? 아니 38%로 그 1억 5천에서도 그것도 올려서 그렇지. 그전엔 3억 2등을 내려서 그렇지. 거기다 딱 맞춰놓고 그 위로는 무한대로 가도 다 그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외국에서 내는 그 최고구간 세율 53% 냈으면 여기 와서도 53%. 우리 손흥민 선수 오늘 아침에도 골 2골 넣었는데 50% 더 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렇게 53% 소득세만 그렇고요. 프로축구 선수는 고용보험료도 넣어요. 예. 사회보험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업자 돼도 안 찾아 쓴다 그러다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도 부족한. 부족한 새로운 어떤 세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요약을 좀 하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뭐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있어요. 증세하고 없는 복지를 합치면 가능합니다. 증세 그리고 없는 복지. 증세 있는 없는 복지. 우리 그 공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대요. 원래 박근혜 대표 공약은 증세하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증세를 하고 복지를 없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포퓰리즘 이런 문제는 이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제 국가 증세냐 혹은 사회와 없는 복지냐 이렇게 돼야지. 아니 증세와 동시에 없는 복지. 그건 증세가 심한 거죠. 예능 분야가 예능 분야가 지금 내가 요약이 안 돼 요약 지금. 요약을 왜 하려고 그래? 속사정살로. 아니 증세를 했잖아. 그리고 복지를 안 하잖아 지금. 야 이거 완전 예능 분위기예요 지금. 정리할 썰전 저도 하나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아까 증세 없는 복지가 지출 개혁도 해야 되는데 저희 많이 아시는 겁니다만 조세 부담률이 GDP 지금 18, 19 정도예요. 19. OECD 평균 24. 그렇죠. 저희가 18이네요. 그러니까 6%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GDP 6%면요. 올해 GDP가 약 1,500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90조예요. 지금 사회보험료도 약하지만 거 빼고 세금에서만 지금 90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90조가 부족해. 그리고 없는 돈도 부족한데 이걸 또 엄한데 써. 그러다 보니까 재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출개혁 한 축, 그다음에 세입을 확충하는 것 또 하나의 축. 이 두 수레바퀴를 굴려야 되는 거고 이거를 위한 종합 계획이 저는 지출개혁도 저는 야당도 자꾸 하라만 하지 말고 몇 개 로드맵을 잡아서 지출 혁신을 위한 국민운동 같은 본부를 만들면 야당으로 들어가세요 아예. 아니 하여튼 뭐 야당 저는 시민사회 했으니까 최근에 우석훈 박사하고 다 야당에 들어갔던데. 아니, 야당하고 시민사회 정의당 가까이 있으니까 시민사회하고 합치면 더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그 후원군이 되드리죠. 아니 그래서 저는 조금 액션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출개혁 하라라고만 그치지 않고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나서는 국민들도 많을 거고 또 정당 입장에서는 신뢰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사실 복지를 위해서는 뭐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좀 심화시키고 그걸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지 부자감세라든지 원래 그 원상태로 돌리되 아까 말씀하신 그 최고 구간 다시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저는 또 한편으로 지출 면에서는 경제 지출 같은 것들 줄이고 또 뭐 자원의 기원이 뭐 4대 강인이 이런 식으로 지출을 감시하는 이런 부분들 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납득을 할 수 있겠죠. 일단 그런 커다란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라는데 합의를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지금 디플레 시대거든요. 이런 때 이제 복지 얘기 꺼내기가 참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최근에 우리의 이제 관심을 끌만한 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이슬란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위기다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도 IMF 지원 받았죠. 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보다 더한 금융 규제 완화로 이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나라인데요. 국가 파산 위기에서 당시 아이슬란드 총리가 위기 극복 방안으로 국민들이 은행 채무를 분담해서 갚자는 주장을 펼쳤고요. 또
그 주변 국가들과 국제 금융기구가 230조 원에 달하는 아이슬란드의 3대 금융기관의 부채를 정부가 갚으라고 압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 그분이 2012년에 5선에 성공을 했네요. 올라프로 라그나르 그림손. 완전 장기 집권이네. 네. 이 문제를 갖다 국민투표에 붙였고 결과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복지 확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2013년에 아이슬란드 실업률이 유럽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4.9%였고요. 마이너스였던 경제 성장률이 2.8%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보이는 전략이거든요. 지금 뭐 나라가 지금 힘들고 이러는데 복지를 확대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예요. 실업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되살아나고 문제는 이제 아이슬란드의 경우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기업 대신에 국민에게 투자하는 전략, 이른바 복지 투자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듣기로는 아이슬란드의 그 당시 이제 수상하고 대통령 아까 5선의 대통령이 계셨는데 네. 두 분이 노선이 완전히 달라더라고요. 이제 수상은 국제금융자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수용하려고 그랬고 대통령이 아니다 해서 이제 복지 투자로 간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고 디플레이션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채 주도 성장 가고 그리고 복지 조금 축소해서 복지 자꾸 늘어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경기 활성에 쓰지 않은 아이슬란드 총리 방식이 그리고 총리시네요. 지금 초이노믹스 부총리 방식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내부 내수를 증작시켜야 된다. 그럼 복지 투자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복지 투자를 통해서 사실상 경기가 활성화된 효과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뭐 정치 노선에 따라 두 가지가 다 선택 가능한데 앞에 노선은 이른바 지난 30년 이상 이 지구를 장악해왔던 신자유주의적 노선이고 우리도 IMF 이후에 해봤잖아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니 그 30년 동안 모든 나라들이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새로운 실험을 해서 효과가 나면 초이노믹스도 따라 해야지요. 최저임금 올리고 실업급여 확대하고 진짜 노동자들의 소득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쓰면 저희가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이다 보니까 대외 변수를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그 내수인데 내수는 뭐예요? 기초연금 20만 원 드리면요 어르신들 것 그대로 시장에 도로 제공합니다. 도로 씁니다. 그럼 손자를 통해서 쓰더라도. 아니 복지 예산 들이면은 그 예산만큼 그게 구멍으로 새는 것이 아니라 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그렇죠. 거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바로 다 쓰는 예. 거고 그런 예컨대 뭐 5억 있는 사람이 1억 더 생겼다 그래서 그거 쓰겠어요? 안 쓰죠. 예. 그러니까 복지 투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부자들 호주머니 기업에 돈이 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이 양반들은 안 써요. 묵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세금을 걷어서 복지로 가게 되면 재분배가 발생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 돈이 부자나 기업에 창고에 있을 때는 안 쓰여지지만 복지를 통해서 재분배 효과를 내면서 서민들의 지갑으로 갔을 때는 바로 내수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회도 공평하게 만들고 경기도 살리는 거죠. 그렇죠. 브라질에서 룰라가 썼던 방식이고 그리스도 사실 이 방식에 가까운 것이고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긴축을 중심으로 하는 이 IMF 처방이 성공한 사례가 오히려 굉장히 드물어요. 그 이 디플레이션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거의 없어요. 없죠.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했다고 보면 그 이후로 한 50년 정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디플레 공포에 우리가 직면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IMF라든지 뭐 석유 파동이라든지 석유 파동은 일시적으로 인플레죠, 인플레. 석유 파동은 이른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이제 수입 물가가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국내 기업의 생산비가 다 올라가니까 이제 하루에 막 10% 20%씩 물건값이 올라간 이제 하이퍼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경기 때 물가 인상률이 좀 주춤해진 적은 있지만 이런 식의 정상적인 경제 패닉 상황이 아닌 그렇죠. 조건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하락한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역사에서. 이게 그냥 고전적 의미의 디플레이션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전파들은 디플레이션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어떤 물건이 하나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거는 올라서 이렇게 항상 균형이 맞는 거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지금 쓰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는 케인즈주의 이전의 경제 컨셉
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그 전에 고전파, 신고전파하고 다 달랐던 점이 이 소비를 소득의 함수로 본 거거든요. 소비하고 저축이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비 성향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놓고 1970년대에 이른바 이제 복지 논쟁 내지 이 성장 전략 논쟁이 심하게 있었고 그때 말하자면 별로 인기를 못 얻고 가라앉은 게 소득주도 성장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만약 현재의 불황 또는 디플레가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공급 측면이 있고 수요 측면이 있는데 이 공급에서 문제가 생겨서 디플레나 인플레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내수가 약해서 디플레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총수요가 왜 부족하냐 뜯어봤더니 이제 대외 변수도 있고 국내 변수도 있고 정부 변수도 있는데 정부도 지출을 일부러 줄인 건 아니었고 뭐 수출도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다 그러면 의심하는 게 내수란 말이에요. 내수는 민간 가계의 소비 수요가 있고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보니까 이자율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거의 왔는데 안 하는 이유가 시장 전망이 안 서서 물건 내놔도 잘 안 팔리니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설비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조건이라면 딱 케인즈가 얘기했던 인위적인 총수요 진작을 통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돈을 풀어서는 안 되고 금융정책에 내는 걸로 안 되고 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중하위 소득 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내수가 안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진단은. 예. 저는 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는데 지금 유 대표님이 이제 경제학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이제 이거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쓸 돈이 없어. 옛날은 수출만이 살 길이다. 기업이 살아야 우리 나라가 산다. 우리가 산다. 먹혀 들어갔는데 이제는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초기다 보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무상 보육이든 기초연금이든 애 있는 집, 어르신 있는 집에서는요. 뭔가 다르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복지 효과를. 그렇죠. 근데 여기에 초이노믹스가 이제 정신을 차리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엉터리지만 일단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인구에 해자시켰어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저는 시민사회나 정치 정당, 야당이나 이 보편 복지 혹은 진보 진영에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 이런 계기조차도 놓치면요. 언제 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겠어요? 아니면 이 계기가 지금 처음 온 건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이 내수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출은 우리가 늘 잘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몇십 개월째 계속 그리고 흑자잖아. 사실은 지난 한 20년 동안도 보면 수출 신장률도 보면 역대 최고 기록을 계속 갱신해 가면서 수출은 확대 일로에 왔는데 수출이 한국의 경제 전반을 규정하는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어찌 보면 다 수출했지만 이제는 수출하는 거는 품목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이고 어찌 보면 내수 시장이 그 반면에 계속해서 침체 상태에 수출과 무관하게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건데 내수시장 활성화는 사실은 가처분 소득 올려가지고 공장 가동률 올려가지고 설비 투자기도 하고. 원래 그게 바로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고 유지하는 또 수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모델이 그거로 간 거예요. 예. 네덜란드 모델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 경우에 지금 문제가 1차 분배에서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고 그것이 남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거를 보충해주는 국가의 기능도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내수의 침체가 지금 20년 가까이 장기화돼서 IMF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이걸 딱 이 흐름을 딱 뒤집으려면 획기적인 조처가 없으면 안 돼요. 결국은 그때 기초연금 처음 도입할 때도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었지만 그때 기획예산처하고 토론할 때 우리가 썼던 용어가 이거예요. 골목경기 활성화. 예. 네? 저기 한 350만 명한테 월 10만 원씩 드리면 이것은 이 소비될 확률이 99%다 이거는. 그래서 동네 중국집 뭐 소주방 이런 데 활성화하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로 이제 논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걸 좀 확대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대목이 좀 중요한 게 단순히 이제 소득만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다 소득으로 이제 환원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심각한 것 중에 하나 일자리 문제잖아요. 일자리 문제인데 수출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극히 지금 적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성장 자체가 1% 성장이 지금 만들어봤자 박정희 시대처럼 1% 성장하면 30만 개 만들어지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 지났죠. 이제 뭐 7만 개, 8만 개, 7만 개도 안 돼요. 네. 대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대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다 쥐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보면 내수시장 부진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다 때문에 내수거든요. 전부 다 내수죠. 네. 그 사람들이 뭐 수출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수시장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다가 양산해낼 수 있는 이게 국가시적으로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의존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게 활로가 되는 거죠. 제가 아주 무식하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예. 괜찮습니까? 아, 예, 예. 예. 내가 이제 국민의 입장이에요. 지금 재정이 막 적자예요. 근데 복지 투자를 하래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나느냐? 그 결국 또 재정이 더 늘어나는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냐? 결국은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또 이렇게 이자도 갚아야 되고. 예. 그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안 네. 좋고 이걸 악순환의 고리로 보면 계속 이제 그렇죠. 악화가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단절하고 이탈하고 새로운 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정부의 몫이 제일 크죠. 근데 뭐 정부가 안 하니까 이제 뭐 바깥에서라도 제안을 드린다면 재정, 세금, 지출 이게 다 주체가 정부 걸랑이요. 그러니까 정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불신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액션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러면서 정부가 행하지 않는다면 재정이 부족하고 복지가 부족해서 고통을 받는 건 또 우리 서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부 바깥에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아까 재정 개혁을 비롯한 그런 새로운 재정에 대한 신뢰 주체를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집권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운동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미래 권력을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거죠. 뭐 2017년에 고정권이 바뀐다고 가정하면요. 그래서 쓰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기존의 용처에 대해서는 재정 개혁 운동으로 하고 향후 용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복지 투자로 확실하게 합의를 하고 저는 그걸 제도적으로 정의당에서도 입법 발의하고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뭐 사회복지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율을 아까 소득세율도 올리고 법인세율을 올리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올려요. 근데 그냥 올리면 또 이놈 자식들 이거 올려서 또 어디다 쓰지 국민들이 이런 우려를 가지지 않습니까? 올리되 그거를 다 복지에 쓰는 것으로 이게 복지 목적세 사회복지세입니다. 서구에서는 1991년에 프랑스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물론 이제 간접세입니다마는 소비세를 올리면서 그 인상분을 복지에 쓰는 것으로 법에 못을 박아서 했어요. 즉 뭐냐면 일본 정부에서도 재정이 지금 펑크나니까 이제 증세는 해야 되는데 다른 명분으로는 도저히 국민들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에 쓸 거라면 조건을 걸고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5% 올리면서 5% 부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전부 다 복지에 쓴다. 복지 지출로 쓴다. 사회 지출로 쓴다. 예, 그렇게 예. 이제 협약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예를 하면 들어서. 재정 개혁을 통해서 과거의 재정을 개혁하는 주체로 국민들이 나서는 거고 이제 복지 증세 방식이죠. 복지 목적세 방식으로 하면 여기서 새로 거둬지는 세입 확충된 세입은 또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든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든지 이런 그 국민운동본부가 있다면 거기서 미리 딱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 버는 혹은 7천만 원 버는 4천만 원 버는 가구에서 얼마의 세금을 더 낼 거라는 게 디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구 특성에 따라 싱글 가구의 복지를 제공하기는 참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이가 있는 가구, 어르신이 있는 가구, 아픈 가구에 있어서는 얼마의 복지가 주어진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확정을 시킬 수 있어요. 저는 한국같이 재정 불신이 큰 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의 운동을 진행하면 그나마 지금 높은 장벽을 조금 우회하거나 넘어설 수 있는 좀 이렇게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긴 돈 내기 싫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그렇죠. 네, 가장 큰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해한 바로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정 지출 문제라는 거죠. 예컨대 아까도 경제 지출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0%인데 우리는 20%고 아직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선진국은 5%. 5%고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책에다 지출하는데 프라이어리티를 두잖아요. 우선권을 두는 건데 그걸 복지 쪽으로
네. 우선권을 돌리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투자 효과가 생길 거고. 그럼요. 법적으로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뭐 사회 운동이니까 국민들한테 경제 지출, 사회 지출 어디 먼저 하겠습니까라고 뭐 국민 투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나오겠죠. IMF가 날 당시에 1998년 당시에 이제 우리 이 통합 재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쓰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 사회 지출 이른바 우리가 복지 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경제 지출도 20%나 됐어요. 두 개가 비슷비슷했다고요. 이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사회 지출이 30%를 넘어섰어요. 이게 점유비가요. 그냥 30% 증가했다는 게 아니고 점유비가 20% 30% 늘은 거고 그 10년 동안 국가 재정이 또 절대 규모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그냥 빠른 속도로 늘어났던 겁니다. 점유비가. 근데 그 점유비가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 지출이 19% 밑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20%선을 회복을 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시장에서 분배가 될 때 기업 쪽에 지금 과도하게 분배가 되고 있는 조건에서 또 정부가서는 재정 지출도 기업에 너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불균형이 정부의 조세 수익과 재정 지출을 통해서 많이 교정돼야 되는데 교정되는 효과도 한편으로는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악화시키는 효과가 또 나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 돈을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이제 정당들이 중요하죠. 저는 이걸 의제화해내고 시민단체,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이런 문제들을 의제화해내면서 예컨대 이런 거죠. 이제 참여정부 때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후회한 내용 중에 6필 메모를 보면 내가 잘못했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때 이제 사회부처에다 대고 대통령이 뭐라고 장관들한테 지시를 하셨냐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 복지도 높아지는 사업을 만들어 오세요. 그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사업을 만들어가면 돈이 생기는데 사업을 잘 못 만들면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빨간 볼펜으로 줄을 쭉 그어서 이 올해 몇 프로로 줄이세요. 내년에는 몇 프로로 줄이세요. 몇 프로로 늘리세요. 이렇게 목표를 딱 주고 무조건 돈을 할당해 놓고 그 안에서 사업을 만들거나 줄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도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우리 통합재정 대비 지출 비중을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만드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다 그게 기존에 예산을 받아 먹던 그 주체들 그쪽에서 다 로비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못 줄이게 해요. 국회 통해 로비하고 정부 통해 로비하고 언론 통해 로비하고 이래가지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보면은 대통령 선거 같은 때는 근데 뭐 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국방비 같은 거지만 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뭐 GDP 대비 몇 %를 하겠다라거나 특히 뭐 고등교육은 몇 %를 늘리겠다거나 이런 게 늘 보면 공약으로 사실 나와요. 근데 어디들 줄이겠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처음에는 강조하는 것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약속에 기반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 비중 비율을 나누는 그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기서 몇 프로 증가했다. 증감을 가지고 이렇게 특성을 만드는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정 관련돼서 교육기획 있을 때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신 그 노무현 그 대통령 그 회고록을 제가 많이 인용했고 그 아마 진보의 미래인가 거기에 거기 나온 나오죠. 건데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재정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죠. 지금의 국가재정법 시스템을 바꾼 핵심은 그전에는 버텀업 방식으로 해서 아래로부터 예산이 다 올라가면 다 묶어가지고 대통령이 재감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새롭게 국가재정 체계를 도입하시면서 톱다운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즉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맨 처음에 전략적으로 총량을 배분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셨어요. 왜? 저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이쪽은 비판적으로 평가해요. 시스템은 그렇게 만드셔놓고 집행이 잘 안 됐어. 막상은 못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고하실 때 이제 그때 내가 위에서부터 빨간 펜을 굴고 예산을 배정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아쉬움을 표하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권력 주체의 성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예산 운영 시스템은요. 좋은 정부가 들어서면 아까 경제 지출에 사회 지출을 바꾸는 것을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위에서부터
그러면서 저는 이후에 좀 진보적 성격의 정권이 들어설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재정 개혁에 굉장히 큰 탄력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대선 때 이것들이. 그게 이제. 그 중기 재정 계획이라고 지금 이름이 그렇죠. 좀 바뀌었는데 이제 5년치 재정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국가 재정법에 따라서. 근데 그때 우리가 경험을 돌이켜 보면 4월 하순에 국가 재원 배분 회의라는 걸 했어요. 재정 전략 회의. 아니, 근데 그게 지금은 재정 전략 회의인데 그때는 국가 재정 배분 회의라고 그래서 국무위원 16명인가가 다 모여요. 대통령하고. 그게 아무 자료도 못 가져가고요. 백지하고 볼펜만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실링 배정표를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각 부처에 얼마씩 준다는 거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딱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를 공격해요. 이게 이런 조정이 필요하거나 개혁이 필요한 사업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그때 보건복지부가 한 8개인가로 공격을 받았어요. 하여튼 온갖 걸 다. 그러니까 그 실링이 딱 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장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사업 하는데 그래서 회의를 1박 2일을 하고 보름 있다가 새로 획정한 실링이 또 와요. 그 회의 결과를 통해서 반영된 게 거기서 늘어나는 부처 장관은 이제 부처 안에서 이게 힘이 생기고 거기서 줄어들면 장관이 짜부라드는 거예요. 어쩌면 좀 살벌한 게임이었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이제 그 시스템 자체는 좋았는데 너무 그 경제 관료들 기획예산처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패턴대로 그냥 가고 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식틀은 달라졌는데 기존 패턴대로 집행이 되니까 어디 장관이 센 놈이 와가지고 막 들이받고 이러면 거기 좀 늘어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짜부라드는 거예요. 이제 그걸 후회하신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완전 탑다운으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올해 경제지출 2%포인트 줄여.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그게 가능한 그렇죠. 거죠.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정치적으로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권력 그렇죠. 문제를. 그래서 표를 받았으니까 전략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난 50년, 60년 동안 내년도에 재정 수입이 5% 든다 그러면 사무관들이 다 그거에 맞춰서 자동 그렇지. 증가하는 방식이니까 재정이 재미가 없어지고 딱 이렇게 패턴화된 건데 저는 그래서 아까 아래로부터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여튼 권력이 좀 바뀌어서 획기적으로 위에서부터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지요. 사실은 박정희 때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철학이라거나 방향이 달라서 그런지 그때는 또 그 대통령과 그 경제기획원이 그 정권을 휘두르면서 그런 식으로 짠 거지. 사실. 그때는 재원을 국가가 다 갖고 있었으니까 뭐 마음대로 할 때죠 그때는. 예,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쭉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재정 문제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까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그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들. 사실 이런 얘기 거의 모르거든요. 저도 거의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뀜으로써 또한 바꿔질 수 있는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가 다음 대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이제 야당 그리고 특히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국민들한테 제시할 어떤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그걸 마련하는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오건호 대표님은 위원장님은 지금 뭐 정의당은 좋은 당이긴 한데 너무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이제 제1야당하고 좀 정책 협의나 이런 거 안 하세요? 요새? 저희 내가 만든 복지가 아주 조그만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뭐 국회 토론회나 뭐 이런 데 같이 참여하죠. 거기 이제 지금 새정치연합의 과거에 홍종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학계에 계실 때 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스군 박사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연구원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그러니까 민주정책연구원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가서 이제 새로운 바람을 넣고 있고요. 근데 제 경험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커미티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재작년인가 야권에서 조세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들 쭉 해서 20명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날 초대를 받았고 멋있는 유임장 받고 국회 기빈식당에서 밥도 먹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첫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의제가 떠오르면 국회에서 이제 좀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려고 이벤트로 한 거니까. 하니까 이벤트죠. 그리고 쯤까지 받았다니까요. 근데도 행사 이벤트만이 아니고
실은 거기서 그 제가 뭐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문서 형태로 갖고 있는 정책 자료집만 놓고 보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 전신 민주당의 그 정책연구원에서 만든 걸 보면 좋은 것들 참 많습니다. 사실은 버릴 것보다는 계속 이게 보존할 만한 이렇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하여튼 좋은 걸 계속 만들기만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꿈만 꾸는 아니, 거니까. 그러니까 정책연구원 차원에서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게 만들어져요. 설계도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 이상 어떻게 실행을 안 하시죠. 실행이 안 문제죠. 되는구나. 예, 오늘 이제 많은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복지 문제였죠. 복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오건호 박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한 말씀 드릴 게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근대화, 선진국 되는 거 이런 비전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나 시민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상을 제공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수출이 잘 돼야 산다. 이거에 뻑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거 아닙니다. 내수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 체험도 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옛날에 주류 혹은 보수 진영이 설정한 국가 아젠다가 아니고 아래로부터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에너지는 좀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나 또 정당이 조금만 더 역할을 해주고 비전의 경로를 제시해주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저는 이런 거에 시민사회나 정치권이 합심해서 꼭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니, 두서 있었는데 나는 너무 좋았는데. 그 세입하고 세출을 나눠 가지고 예. 어떤 계획이 좀 일목요연하게 계획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시민들이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보도를 절대 안 해줘요. 이제 기존 매체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팟캐스트 라디오처럼 시간 제한도 없고 분량 제한도 없고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고 뭐 방송위원회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 시민들이 말하자면 공부가 되는 팟캐스트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다루긴 했는데 이제 내년 되면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국가 재정 개혁 조세 정책 등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좀 서면 그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한번 좀 더 확대된 한 3시간짜리로 해가지고 우리 팟캐스트에서 이가 3시간만 딱 들으면 대한민국 국가 재정에 대해서 완전히 딱 상이 선다. 이런 거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좋죠. 예. 다음에 한번 또 아유, 해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금고 나라 살림. 그 책 있죠. 아, 그 말씀 좀 제가 하세요. 대한민국 예. 금고를 열다라는 네, 금고를 책을 열다. 냈는데요. 예. 이제 금고를 채우자라는 책을 쓰겠습니다. 예. 예. 언제 나온 책입니까? 2010년 됐어요. 2010년에 예, 레디양입니다. 레디양에서 예, 국가 재정에 대한 이제 그 뭐 진보적 관점에서의 그 이제 고찰이죠. 그 상당히 그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토론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이죠. 11일이 바로 후쿠시마 핵사고 4주기라고 합니다. 벌써. 예, 지난 주말 도쿄에서는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원전 반대 시위가 있었다는 소식도 오늘 접했는데요. 정치카페 테라스에서 수요일 후쿠시마 4주기 특집 방송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치카페에 출연하셨던 동국대 김익준 교수 그리고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이 출연하신다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유진도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그 오건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